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전쟁과 평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권 제1부와 2부의 전반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3권에 이르러서 이제 보로지노 전투가 벌어지고요. 모스크바에 살던 사람들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전쟁과 평화 전체를 통틀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2부의 후반부부터가 그렇습니다. 자, 3권 제1부와 2부의 전반부 함께 하시죠.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제1부는 1812년 서유럽 병력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침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본성을 거스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톨스토이의 전쟁에 대한 정의 주목하셔야겠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본성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나톨 쿠라긴을 추적하던 안드레이 공작은 총사령부에 복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나톨 쿠라긴 기억나시죠? 엘레나의 남자 동생, 남봉꾼이었죠. 나타샤를 유혹해서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분노한 안드레이 공작이 결투를 벌이기 위해서 아나톨 쿠라긴을 추적합니다마는 아나톨 쿠라긴은 멀리 떠나고 없습니다. 이 군대 내부의 파벌에 진저리를 칩니다. 우리 안드레이는요.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무의미한 토론이 안드레이를 지치게 합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깊은 회의에 빠져들죠. 오스트로브나 전투에 참가해 승리를 거둔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기이한 우울에 빠집니다.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한편 사랑이 실현 후 나타샤는 피에로와 시적인 우정을 유지하며 정진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아나톨 쿠라긴과의 사랑 또는 유혹이겠죠. 그리고 안드레이와의 파혼 등등이 나타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후 나타샤는 정진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죠. 이 나타샤에 관해서 기술하는 부분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형상화하는 인물 중에서 아주 많은 공을 들인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었죠. 나타샤 댄스도 함께 떠올려 보시고요. 러시아적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이와 피에르도 물론 주목해야겠죠. 7월 12일 1812년입니다. 7월 10일 알렉산드르 황제는 애국심을 조직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찾고 모스크바는 애국 열풍에 휩싸입니다. 알렉산드르 황제가 군 전선에 있다가 모스크바로 와서 모임을 갖고 애국심을 동원하는데 앞장서죠. 짜르 알렉산드르 황제가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라 하고 외치면서 환호하는 거 보십시오. 톨스토이는 애국심이야말로 광기에 어린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의 일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7년에 틸지트 조약을 맺었었죠. 그 이후 약 5년가량, 5년이 채 못되죠. 유지되어 오던 이 평화가 깨지고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려 들어갑니다. 제2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대제국의 아시아적인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계속 진군하고 러시아군은 퇴각합니다. 이런저런 전투들이 있었죠.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고 8월 26일에 보로지노에서 대전투가 벌어지죠. 모스크바에서 120베르스타, 약 120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보로지노에서 대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 후에 바로 모스크바로 입성하죠. 그 후로 몇 달, 3달쯤 되나요? 전쟁을 통틀어서 전쟁 기간이 약 3달쯤 되죠. 나폴레옹은 처절하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군의 전략은 퇴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쿠투조프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보기로 하죠. 스몰렌스크가 무너집니다. 연대를 이끌고 퇴각하던 안드레이는 아버지 영지에 들립니다. 아버지 볼콘스키 노공작의 영지가 바로 스몰렌스크 근처에 있었죠. 한편 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서는
쿠투조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입니다. 이 쿠투조프는 대단히 무능한 장군처럼 보이는데 톨스토이가 미화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명합니다. 러시아스러움, 러시아다움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키도 작고요. 그리고 눈도 한쪽이 뭐랄까요? 비정상입니다. 애꾸눈입니다. 8월 15일 볼콘스키 노공작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노공작의 죽음 대단히 중요하죠. 전쟁과 평화의 크게 죽음이 3번 보입니다. 하나는 베주오프 백작 피에르의 아버지의 죽음이 1권 초반부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볼콘스키 노공작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4권에 이르러서는 안드레이의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리즈의 죽음도 있고 여러 죽음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죽음을 보자면은 이 베주오프 그리고 볼콘스키 노공작, 안드레이 공작의 죽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콘스키 노공작의 죽음은 한 세대의 끝을 알리는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콘스키 노공작은 예카체리나 대제 시절에 깊은 향수를 안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카체리나 여황제죠. 여황제의 정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로스토프는 보그차로보의 건초를 구하러 갔다가 마리아 공작 영예를 만납니다. 이제 로스토프와 마리아 공작 영예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로스토프는 소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냐와 사랑을 했었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쿠투조프가 총사령관으로 부임하고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전선으로 간 피에르는 8월 25일 안드레이를 만납니다. 이 안드레이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전쟁과 평화의 핵심에 속합니다. 톨스토이의 전쟁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후반부에서 전쟁에 대한 톨스토이의 그 통찰들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25장까지고요. 26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8월 25일 보로지노 전투 전날과 당일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권 제1부와 제2부의 전반부에서 몇 문장 뽑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언제 익어서 떨어지는가? 네, 우리 톨스토이의 역사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 단서입니다. 톨스토이는 역사에 대한 숙명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웅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우연적인 요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왕이나 이런 영웅들은 그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의 하나의 그 도우미 정도지 그 사건을 기획하고 그 결과까지 이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우연들이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과는 익어서 언제 떨어지는가라는 비유를 드는데요. 그 부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사과는 언제 익어서 떨어지는가? 왜 떨어지는가? 인력이 지면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인가? 줄기가 시들기 때문인가? 햇볕을 받아 건조해지고 무거워지고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인가? 나무 밑에 서 있는 소년이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인가? 어느 것도 원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생명의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온갖 사건을 조성하는 여러 조건들이 합치된 결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자기 의지에 따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각 행동, 어떤 사람들의 행동도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모든 과정과 연관되어 있고 태초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독창적인 역사관인데요. 톨스토이 역사관에 관련해서는 이사야 벌린의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명 에세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를 소개할 때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론적 역사관을 잘 볼 수 있는 문장을 함께 보시죠. 역사에서 숙명론은 비합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불가피하다.
우리가 역사의 그런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쓸수록 그것들은 우리의 눈에 더욱 비합리적이고 불가해한 것이 되어버린다. 비합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숙명론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납득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비합리적인 현상들이 있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숙명론을 끌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그런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쓸수록 그것들은 우리 눈에 더욱 비합리적이고 불가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비합리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러니까 과학적 그 학문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까지도 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톨스토이는 넌센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불가해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의 위기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결부될수록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가 행하는 각 행위의 숙명과 필연은 더욱 뚜렷해진다.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 잠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왕은 역사의 노예다. 아주 유명한 명제죠. 왕은 역사의 노예다. 역사, 인류의 무의식적이고 집단적인 공동의 삶은 스스로를 위해 왕의 삶이 소유한 모든 순간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 왕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역사의 물결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역사에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무의식적이고 집단적인 공동의 삶을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인류의 무의식적이고 집단적인 공동의 삶을 위해서 이 역사는 왕의 삶이 소유한 모든 순간을 역사 자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왕은 역사의 노예다. 요 짧은 문장만 기억하시면은 톨스토이의 영웅관, 나폴레옹 비판, 그리고 역사관 등등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스토프의 불쾌하고 모호한 감정,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전쟁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스토프가 어떤 전투에서 이 프랑스 장교 하나를 격퇴합니다. 그런데 그 장교를 찌르고 난 순간에 그 프랑스 장교의 그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서 게오르기 이 십자훈장도 받고 하는데 영 뭔가 찜찜합니다. 불쾌하고 모호한 감정이라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 보시죠. 로스토프는 놀랍게도 자신에게 게오르기 훈장과 심지어 용맹한 자라는 명성을 가져다 준 그 눈부신 무훈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러나 무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는 생각했다. 영웅적 행위라는 것이 고작 이런 걸까? 과연 난 조국을 위해 그런 걸까? 턱이 온폭 파이고 하늘색 눈동자를 지닌 그 남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하지만 그는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내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 뭐 때문에 내가 그를 죽여야 하지? 내 손이 떨렸어. 그런데도 난 게으르기 십자훈장을 받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 로스토프의 불쾌하고 모호한 감정.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칼에 찔린 그 프랑스의 병사, 프랑스 군인을 계속 떠올리면서 아주 불쾌한 그리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가 왜 죽여야 했는가? 그 남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이고 해야 하는가? 대단히 그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장교와 만나는 부분 말이죠. 네.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불쾌하고 모호한 감정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나타샤와 피에르의 시적인 우정. 지난 시간에 5번째 전쟁과 평화를 얘기할 때 이 피에르가 나타샤에게 고백하는 부분 봤었죠? 우회적으로 고백하는 부분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라면은 당신에게 청혼하겠다. 너무 절망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 피에르는 나타샤를 정말 멀리서 좋아하면서 이 황금의 가슴, 나타샤가 아니죠. 이 피에르를 황금의 가슴을 지닌 자라고 표현을 했죠. 안드레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가 약혼을 하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 피에르에게 나타샤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타샤에게도 피에르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안드레이와 나타샤가 파혼을 하죠. 아나톨 쿠라긴의 유혹 때문에. 그 후 나타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피에르는 나타샤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또는 고통에서 회복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줍니다. 둘 사이에는 시적인 우정에 가까운 관계가 이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나타샤는 피에르와 결혼을 하죠. 에필로그, 첫 번째 에필로그에 이르면은 그 피에르와 나타샤가 자식을 낳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우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힌 나타샤에게 만일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라면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하며 사랑을 구했을 것이라고 무심코 말한 후 피에르는 그녀에 대한 자기 감정을 2번 다시 입 밖에내지 않았다. 피에르가 유부남이어서가 아니라 나타샤가 자신과 그 사이에 매우 강력한 정신적 장벽의 힘을 그녀는 쿠라긴과 있을 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 정신적 장벽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피에르와 자신의 관계에선 사랑이 그녀 쪽에서든 하물며 그의 쪽에서든 싹틀 수 있다는 생각은 심지어 그녀도 몇 가지 사례를 아는 남녀 사이에 다정하고 떳떳하고 시적인 종류의 우정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시적인 우정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의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죠. 전쟁과 평화를 젊은이들의 사랑의 소설을 읽어도 재밌습니다. 금방 그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안드레이, 피에르, 나타샤, 그리고 아나톨 쿠라긴 4명의 사랑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냐와 마리아와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사랑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출세주의자 있었죠. 출세주의자 보리스가 바라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의 문제. 이런저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과 평화의 사랑의 동선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전쟁과 평화 읽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쿠투조프의 전략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쿠투조프의 전략은 퇴각 그리고 인내입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적인 정신의 표상처럼 쿠투조프를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미화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인내와 시간, 이 두 전사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 라고 쿠투조프가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전투가 벌어질 테고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드레 공장이 말하니까 쿠투조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겠지. 모두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 말일세. 그렇지만 이보게 인내와 시간, 이 두 전사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 두 전사가 모든 것을 해낼 걸세. 조언자들은 그 귀로 듣지를 않는 곳. 바로 그 점이 골칫거리. 원하는 자도 있고 원하지 않는 자도 있으니 말일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가 대답을 기대하는 눈치로 물었다. 그래, 자네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나? 그가 질문을 반복했다. 그의 눈이 심오하고 총명한 표정으로 빛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안드레 공작이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가 말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겠네. 이보게, 의심이 들 때에는 그는 잠시 침묵했다. 행동을 자제하게. 그는 띄엄띄엄 말했다. 이 쿠투조프는 어떻게 봐도 심오하고 총명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톨스토이 작가의 눈에는 심오하고 총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전 회의를 할 때도 졸기일수죠. 그리고 이 참모들이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귓등으로 듣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쟁 전날에 중요한 것은 푹 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싸움을 하긴 하되 결국 퇴각이라는 명령만을 내릴 뿐입니다. 인내와 시간. 이렇게 끌어들이다 보면은 인내의 전략으로 시간을 두고 나폴레옹을 끌어들이다 보면은 나폴레옹 군사들은 이 말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쿠투조프의 예언 아닌 예언이 맞아 떨어집니다. 톨스토이는 참모들, 여러 나라에서 온 참모들을 보면서 어떤 그 신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온갖 전략 전술들을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술의 핵심이라는 이름으로 다 펼쳐놓는데 다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소한 우연들이 그 사기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참모들이 내세운 전략대로 전투가 진행될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톨스토이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략 아닌 전략, 인내와 이 후퇴, 퇴각,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나폴레옹을 몰락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에 관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론들을 개진했잖아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톨스토이는 그 나폴레옹을 둘러싼 수많은 역사가들의 이론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갑니다. 설득력이 있을지는 독자들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저는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그 얘기는 3권 후반부 그리고 4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필로그 2, 두 번째 에필로그가 있죠. 논문 형식의 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역사관을 피력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쿠투조프의 얘기에 이어서 다음입니다. 안드레이의 상념입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보로지노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그러니까 8월 25일이죠. 율리우스력입니다. 구력이죠, 구력. 그레고리력으로는 9월 7일, 9월 12일, 그죠? 9월 12일이 전투가 벌어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약 12일쯤 차이가 있죠. 9월 7일이 맞겠네요. 9월 7일, 12일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이는 전투를 앞둔 날 피에르를 만나서 전쟁에 관한 자기의 얘기 그리고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안드레이의 상념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한 줄로 늘어선 자작나무들, 움직임이 없는 노란색과 초록색 잎사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나무 껍질을 바라보았다. 죽다니, 내일 내가 죽임을 당하다니,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다니, 이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다니. 그는 이 삶 속에 자신이 없는 것을 생생히 그려보았다. 그러자 빛과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이 자작나무들, 이 뭉게구름, 이 모닥불 연기,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앞에서 느닷없이 변하여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무언가로 보였다. 싸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헛간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깃발을 들고 가다가 안드레이가 상처를 입죠. 그때 나폴레옹이 구해줍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환멸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타샤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얻기도 하죠. 물론 나타샤와 아나톨의 사랑의 행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죠. 안드레이는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함께 안드레이가 피에르에게 얘기하는 전쟁에 관한 얘기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추악한 짓이야. 전쟁과 평화의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의 인물을 통해서 톨스토이의 전쟁에 관한 생각을 야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누군가 물으면은 이 안드레이의 얘기를 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전쟁은 정중하고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추악한 짓이야. 군인은 가장 존경받는 계층이지. 그런데 전쟁이란 과연 무엇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군인의 사회적 성격은 어떠한가? 전쟁의 목적은 살인이고 전쟁의 수단은 첩보, 배신에 대한 포상, 주민들의 파멸,
군대의 식량 조달을 위한 주민 약탈과 도둑질이야. 속임수와 거짓은 군의 간책이라 불리지. 군인 계층의 성격은 자유의 부재, 즉 규율, 태만, 무지, 잔인성, 방탕, 음주야. 그런데도 이 최고 계층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거든. 중국 황제를 제외한 모든 황제들이 군복을 입어.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일수록 더 큰 포상을 받지. 내일처럼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고는 많이 죽인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이 죽일수록 업적이 크다고 간주하며 승리를 선언해. 하느님은 저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 이 전쟁터까지 마리아 상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정교회 신부들이 있었죠. 거기에 군인들이 기도하는 장면 떠올려 보세요. 불안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전쟁과 종교가 어떻게 만나는지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제들은 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 근대 황제들. 일본의 왕, 천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군복을 입었죠. 우리의 그 영친왕도, 일본에 붙잡혀갔던 영친왕도 군복 차림이죠. 이 근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복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추악한 짓이라는 것. 이 군인들이 존경받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오스트리아나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군인이 최고의 그 신분이자 최고의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당연히 장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출세의 길이기도 했고요. 우리 보리스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승승장구하는 것, 출세 가도가 바로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 인물 또 많이 등장하죠. 쿠트쇼프를 비롯해서 그리고 허구적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 신분의 군인들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특히 안드레의 관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투를 하루 앞둔 날 안드레이의 상념과 안드레의 생각을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쟁과 평화 3권 제1부와 2부의 전반부에서 몇 문장, 중요한 문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안드레이의 그 상념과 안드레이의 전쟁관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네, 점점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전쟁과 평화 6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